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배전단지 보신 적 있을까요? 동네 파출소에 붙어있기도 하고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걸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단지 속에 있는 한 인물이 벌인 끔찍하고도 복잡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아침,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던 49살의 남성 이 씨가 평소처럼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연 순간 평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바닥 여기저기에 종이가 막 흩어져 있고요.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등 어수선했죠. 무슨 일 있었나 싶었는데 그걸 파악하기도 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는 이 씨의 재수 씨였어요. 이 씨 동생 A 씨가 어제 낮부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형은 곧장 재수 씨를 만나서 함께 인근 지구대로 향했고 실종 신고를 한 후에 동생을 찾기 위해 정읍 시내를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좀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이는 듯 하죠. 하지만 그 어디서도 A씨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결국 형 E씨는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아침에는 미처 몰랐던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사무실 바닥 곳곳에 혈흔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놀란 E씨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혈흔이 바닥, 문손잡이, 의자, 화장실 스위치, 세면대까지 총 7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곳곳에 있었던 거죠. 이 씨는 이 핏자국들이 분명 동생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우선 실종된 동생 37살의 A 씨는 이 형이 운영하던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A 씨 업무가 좀 특이했는데 이 이삿짐 센터에 소속된 화물차 기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쩐주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사채가 아니라 도박판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꽁지꾼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보니까 이 이삿짐 센터 화물차 기사들이 자주 모여서 불법 도박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꽁지꾼 A씨는 이 판에서 현금 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금을 빌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두둑한 이자를 챙겨갔죠. 그런데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할 경우에는 A씨와 종종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렇다 보니 이 이삿짐 센터 내에서 A씨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A씨가 실종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친형과 아내가 이렇게 애타게 찾아다닌 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A씨가 평소에 돈다발을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락을 누구보다 중요시했어요. 그런 그가 돌연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이건 혹시 해코지를 당한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겠죠. 어쨌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형 E씨는 혈흔이 발견됐다고 신고를 했고 수사팀이 이곳에 와서 혈흔을 채취해 정밀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이 혈흔은 A씨의 것이었습니다. 즉각 강력 사건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A씨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탐문 수사가 시작됐죠. 그날 A씨 아내에 따르면 그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8시에 그가 사무실에 홀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죠. 그때로부터 1시간 반 뒤인 저녁 9시 반입니다. 기지국 기록을 보니까 그때 휴대폰 신호가 사라진 게 확인돼요. 그렇다면 A씨가 실종됐거나 혹은 사망 추정됐을 시간을 보면 20일 저녁 8시에서부터 밤 9시 30분까지로 추정됩니다. 이때가 중요한 시간대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이 이삿짐 센터에서 멀지 않은 정읍 아산병원 주차장에서 A씨 명의의 흰색 SM3 승용차가 발견됩니다. A씨 차예요. 근데 특이점이 있었죠. 차량의 번호판이 교체돼 있었는데요.
이건 범인이 한 것으로 보여요. 자, 번호판을 바꿨다는 건 차량이 발견되는 걸 지연시키려고 했고 또는 동선을 추적하는데 혼란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둘러서 차를 감식해 봤죠. 그랬더니 운전석 손잡이와 운전대에서 지문이 검출됩니다. 그리고 그 지문의 주인은 바로 이삿짐센터에서 화물차 기사로 일하고 있던 39살의 성치영이었죠.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연히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고요. 경찰은 그를 소환해서 조사를 시작했죠. 일단 이 사람이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A씨가 실종된 건 4월 20일. 이날은 성치영에게는 아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과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기다려요. 근데 밤 8시가 되도록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아내는 남편이 일하는 이삿짐센터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곳엔 불이 꺼져 있었고요.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러다 1시간 뒤인 밤 9시 30분입니다. 마침내 성치영이 귀가를 했어요. 근데 차림새가 이상했죠. 머리와 바지가 흠뻑 젖어 있었고요. 온몸은 흙투성이었고요. 심지어 손등에 상처까지 나 있었는데 아내가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넘어져서 다쳤다 라고만 둘러댑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2시 30분 성치영이 집을 나선 게 확인됩니다. 경찰이 왜 그 늦은 새벽 시간에 어딜 간 거냐 라고 물게 되는데 이때 성씨는 집 근처에 맥주 마시려고 잠깐 나간 거다 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반전이었죠. 아내의 목격담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낯선 차를 타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라는 진술이에요. 낯선 차. 그 차는 처음 보는 흰색 승용차였습니다. 여러분 흰색 차라면 기억하시나요? 앞서 실종된 A씨의 차량 색상이죠. 남편은 그리고 나서 1시간쯤 후에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러고 보니까요. 사건 당일인 4월 20일은 성치영에게도 꽤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이게 도박빚에 대한 재판입니다. 당시 성씨가 도박에 깊게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4월 20일 이날 법원에서 결국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후에 회생을 통해서 채무 금액의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드는 생각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도박 빚을 탕감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좀 이해가 힘든데 어쨌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성치영이 파산 신고 재판을 받고 정읍에 돌아왔다면서 아내한테 전화를 한 시간은 오후 5시 20분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4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돼요. 그리고 밤 9시 반에서야 이제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귀가를 했던 겁니다. 이거 수상하죠. 그래서 경찰은 일단 성씨와 실종된 A씨 사이에 금전관계가 있었나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성씨가 파산 선고를 받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에 사무실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는데 이때 모든 돈을 잃고 나서 A씨에게 50만 원을 빌렸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그 50만 원으로 다시 도박을 이어갔던 거죠. 근데 이 말인 즉슨 그 파산 선고 전날까지도 도박을 했다는 거네요. 어쩌면 이제 파산 선고 받을 거니까 어차피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날 밤 성치영은 빈털터리가 되었고요. A씨는 이내 내 돈 그럼 언제 갚을 거냐 라고 독촉을 하게 되죠. 이후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음날 성치영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는 걸 듣고 A씨가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따지기 위해서 성씨를 불러냈고 옥신각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끝에 결국 변을 당했을 거라는 시나리오. 자, 여러분, 만약 그렇게 A씨가 살해되었다면 시신은 어디 있는 걸까요?
경찰은 성 씨가 그 새벽에 돌연 외출을 했던 이유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시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멀리 간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경찰이 끝끝내 A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살인에 대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문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전에 A씨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 왜냐면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시신이 없어서 살인죄로 체포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경찰은 그가 범인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를 다시 한번 소환하게 돼요. 하지만 이때 성채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2009년 4월 24일입니다. 갑자기 성채영이 가족들을 부르더니 부안으로 향하게 되죠. 뭔가 압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씨와 가족들이 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하루를 보냈고 다음 날인 4월 25일 10시에 아내한테 나 며칠 좀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 라면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내도 그에게 현금 10만 원과 체크카드를 건네게 되고 또 근처에서 양말과 속옷까지 사줬다고 해요. 이게 성채영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4월 25일 이날은 2차 경찰 조사 예정일이었죠.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얼마 후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서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죠. 2014년 7월 이삿짐 센터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한 공사장 폐정화조에서 100골화가 다 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부검을 했죠. 그랬더니 그토록 찾고 싶었던 A씨의 시신이었습니다. 보니까 예리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고요. 걸치고 있던 옷에서도 흉기로 인해 찢어진 구멍이 몇 개나 남아 있었고요.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성채영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그는 2009년 4월 25일에 사라진 이래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3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초기 경찰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유가 있는데 성 씨가 베체트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체트병, 이건 몸 곳곳에서 궤양이 반복해서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해요. 이 병은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경찰은 그러고 보니 그가 치료를 혹시 받았거나 또는 약을 타간 흔적을 계속 추적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성채영은 어떠한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죠. 그럼 혹시 대리 처방을 받은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국내에서 이 베체트병으로 약을 처방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 대조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죠. 그럼 도대체 약 없이 어떻게 견디는 건지. 성채영은 가족들과도 1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게 확인됐습니다. 카드, 핸드폰 사용 내역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 반응이 없는 거죠. 도대체 성채영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게 3가지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가 신분을 세탁한 후에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3년 동안요? 요즘같이 AI 시대고 지문인식으로 많은 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한간에서는 과거 그가 자율방범대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서 어떤 경찰의 생리도 잘 알고 또 신분 세탁을 할 방법을 찾은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자율방범대원분들은 단순하게 순찰 또는 불량청소년 계도 같은 경찰의 보조 업무를 맡을 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신분 세탁 방법까지 그가 터득했다는 건 좀 앞선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번째로는 밀항의 가능성입니다. 정식 루트가 아닌 밀항을 통해 외국, 가장 흔하게는 중국 또는 필리핀이 되겠죠. 여기에 가서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국내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도주의 방법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아예 성추형이 사망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베체트병, 이 희귀병이 꾸준히 약을 먹지 않으면 실병할 수도 있고 합병증이 생겨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 없이 어떻게 버티냐? 그렇다면 혹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약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가 죽은 건 아닐까요? 모든 것이 추정뿐인 이 상황에서 그나마 확실한 건 지명수배자 성추형이 홀연히 사라진 일에 그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A씨의 유가족들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죠. 과연 이게 성추형의 단독 범행이냐는 겁니다. 성추형은 키 164에 아주 왜소한 체격이었어요. 반면 피해자 A씨는 170cm에 80kg이나 나가는 건장한 체격이었고요. 아니 그런 사람을 성추형이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범인은 미리 차량 번호판도 준비했고 흉기도 준비해놨고 꽤 치밀해 보이는데요. 반면에 도박에 중독된 성추형은 충동적인 성격이라서 계획적인 사람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살해범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더 나아가서 만약 성추형이 현재 사망한 상태라면 과연 그건 자살일까요? 아니면 사고사? 그것도 아니라면 또 다른 공범에 의해 제거된 건 아닐까요? 사망한 A씨는 도박판에서 쩐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게 과연 성추형 한 명이었을까요? 지난 2020년에 경찰은 성추형을 공개 수배 대상자로 선정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게 사건 발생 11년 만의 일이었죠. 경찰이 이렇게 뒤늦은 결정을 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섣불리 공개 수배를 내리게 되면 범인이 더 깊이 숨어버릴 거라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결국 자체 수사만으로는 검거에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시민들의 제보 그리고 시민들의 눈을 통해서 어딘가 은둔해 있을 성추형의 생방을 알아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13년간 도주 중인 살인용의자 성추형. 그의 이름과 얼굴은 이제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제 사건의 범인을 속속 검거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이 사건 역시 우리에게 속 시원한 결말을 안겨주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북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은 지금도 간절히 누군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